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책시사 정창준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는 결국 이번 주를 넘기게 됐습니다. 여러 추측과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개혁신당은 벌써 조기 대선 모드로 돌입했습니다. 원내 정당 중 가장 빠르게 대통령 선거 예비경선 후보 신청을 받았고 이준석 의원이 단독 접수했습니다.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인 천하람 의원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정치 이슈들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정치와이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정책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3월 14일 금요일 정책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의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은 어제 즉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네. 헌재는 최 감사원장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부실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를 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 결정으로 탄핵 소추된 검사들에 대해선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적절히 수사했는지에 다소 의문은 있지만 이들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가 발의한 탄핵 소추안은 29건이고 이 중 1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지금까지 헌재에서 연속적으로 8건이 기각됐고 인용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네. 여야 반응 어떤가요?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환영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여실히 증명된 사건이다. 이재명 대표는 8번째 탄핵 기각에 대해 정식으로 석고대죄하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관련 언급은 자제하면서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가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네. 민주당 조순래 수석대변인은 헌재가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결정문에 분명히 적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여야는 윤 대통령이 야당의 줄탄핵을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이유로 거론했던 만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여야가 대립하던 상법 개정안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네요. 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증권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기업가 정신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네. 기업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면 너무나 많은 주주들이 이해관계가 다 다른 만큼 기업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게 여당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제2요구권, 즉 법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찬성하며 여당의 거부권 요구에 이례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여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 원장은 개정안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긴 해도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온 경제팀 입장에서 이를 원점으로 돌리는 결정을 내리는 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여당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금감원장은 국무위원도 아니고 이 법이 소관 법률도 아닌데 검사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습관이 나오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불쾌감을 내비쳤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 소식도 좀 알아보죠.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전체적으로 올랐는데 특히 강남 3구 상승폭이 컸다고요? 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3.65% 올랐습니다. 다만 지역별 편차가 컸는데요. 서울 내에서도 강남권과 외곽지의 상승률 격차는 상당했고 전체적으로 다 오른 수도권과 달리 일부 지방에선 반대로 하락한 곳이 많았습니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10% 안팎인 곳은 서울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 등 마용성 지역이었고 네. 서울 외곽 지역인 도봉구와 강북, 구로구 등은 1%대 상승에 그쳤습니다. 서울의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은 7.85%로 전국 평균의 2배를 넘었습니다. 네. 반면 지방은 공시지가가 하락한 곳이 많았는데 세종은 마이너스 3%대를 기록했고 대구와 광주도 2%대 하락률을 보이며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시세가 급등한 서울 강남 아파트들은 보유세 부담이 30% 이상 늘어날 전망인데요. 30평대 압구정 신현대 9차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가 지난해 1,328만 원에서 올해는 1,848만 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네.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연예인 아이유와 송중기 등이 입주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에테르노 청담으로 140평대를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200억 원을 기록하며 전국 1위에 올랐습니다. 네. 법원행정처장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었는데 이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어요. 네, 대검찰청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즉시 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 소송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이 윤 대통령을 풀어주란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걸 잘못됐다는 취지로 지적했는데요. 대검은 검찰총장이 숙고 끝에 항고하지 않기로 준 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번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이에 따른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 오전 대검을 항의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이 14일 오늘까지인 만큼 즉시항고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견이 표출되는 등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네. 전투기 오폭 사고를 낸 공군 조종사들 군수사기관에 입건됐다고요? 네, 국방부 조사본부는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를 낸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어제 입건했습니다. 지난 6일 사고 발생 이후 국방부 차원에서 조치를 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당초 잘못 입력한 좌표로 인해 군인 아파트 4개 동을 폭격할 뻔한 정황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네. 원래 폭탄을 떨어뜨려야 했던 훈련장의 해발 고도는 2,000피트, 즉 610m인데요. 조종사들이 표적의 좌표를 잘못 입력하면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산출해준 해발 고도는 500피트, 즉 152m로 훨씬 낮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자 좌표를 잘못 입력한 걸 몰랐던 조종사들은 컴퓨터가 훈련 계획서에 적힌 것과 다르게 해발 고도를 산출하자 자동 산출 값을 따르지 않고 계획서에 적힌 대로 임의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잘못 입력한 좌표보다 실제로 폭탄이 더 멀리 날아갔는데요. 만약 그 수정 작업이 없었다면 군인 아파트 4개 동이 있는 곳에 폭탄이 떨어지는 대참사가 벌어질 뻔했습니다. 공군은 이들이 속했던 전대와 대대의 지휘관도 보직 해임했고요. 다음 주에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자격 유지 여부를 심의하는 공중근무자 자격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 미국의 30일 휴전안에 여전히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네,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제안한 임시 휴전안에 대해 우리 시간으로 간밤에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은 휴전 자체는 옳고 이를 확실히 지지하지만 논의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며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로 논의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측에 우호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만큼 휴전안을 거부하진 않는다는 뜻을 표명하긴 했는데요.
현재 전황이 러시아에 유리하다 보니 푸틴 대통령이 자국에 유리한 조건을 계속 내걸며 타결까지 긴 시간을 끌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반격이 성공하고 있는 쿠르스크 지역을 직접 언급하면서 네. 그곳은 우리가 완전히 통제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군은 고립돼 있다. 지상의 상황을 고려해, 즉 러시아가 승기를 잡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분쟁 종식을 위한 다음 조치를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돌아옵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숨쉬기가 한결 나아졌습니다. 청정한 동풍이 불어오면서 황사가 밀려났는데요. 현재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대전과 전북에서는 잔류하는 황사의 영향으로 낮 한때 먼지 농도가 짙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5.1도, 대전 3.7도, 전주 4.7도, 대구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이보다 15도 이상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18도, 춘천과 대구 17도, 대전 20도, 전주 21도까지 올라 4월 중순처럼 따뜻하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흐려지겠고요. 내일은 제주도와 호남, 경남을 시작으로 모레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모레 강원 산지에는 많게는 25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되고요. 경북 북부에도 최대 10, 경기 동부와 충북, 호남에도 최대 5cm의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에 비나 눈이 내리면서 낮부터 기온도 평년보다 낮아져 쌀쌀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로 떨어지는 등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5.1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한일이었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씨입니다. 네, 출근길 도로 상황입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북천안부터 정체 시작됐습니다.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는 10km가량 정체고요. 반대 부산 방향은 잠원에서 서초,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신월에서 각각 막히고 있습니다. 반대 인천 방향으로는 인천 요금소에서 부평 부근까지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쪽입니다. 부안에서 석임제까지는 1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고요.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는 화성휴게소 진출로 1차로는 사고 나서 처리하고 있고요. 비봉 나들목에서 바란 나들목까지 12km가량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입니다. 서창 분기점에서 월곶 분기점까지 막히고요. 동풍포 부근 1차로는 승용차 사고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파로 둔대 분기점부터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격 인터뷰, 오늘은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인 천하람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최재해 감사원장,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해 만장일치로 기각을 했습니다. 예상한 판결이었는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희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에서 저희 개혁신당은 반대 의견을 강하게 이미 표시한 바가 있고요. 당연히 기각될 거라고 봤습니다. 이게 탄핵이라는 거는 탄핵 사유의 존재도 엄격하게 따지지만 네. 공무원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누군가를 막 탄핵하겠습니다 그러면 언론인들조차도 이제는 그 사람이 무슨 헌법과 법률 규정을 위반했습니까를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아하. 그렇거든요. 그냥 탄핵한다 그러면
막 그런 식이에요. 직무에서 일단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탄핵한다. 뭐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이재명 대표 수사한 거 뭐 이런 거 때문에 탄핵한다. 이래 버리니까 탄핵이란 단어의 엄중함을 잘 지금 인식을 못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탄핵이라는 단어의 가벼움과 우리 헌법재판소가 전통적으로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탄핵의 무거움의 기준 사이에서 괴리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것이고요. 그게 확인된 것이 대표적으로 어제의 결정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번 탄핵 기각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첫째, 헌법재판소가 다루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영향은 없을 겁니다. 대신에 여론의 영역에서는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씩 나눠서 보자면 저희가 감사원장이나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을 반대했던 주요한 이유가 탄핵을 이렇게 막 남발해서 인플레를 시켜놓고 나면은 정말 무거운 탄핵 사유가 있는 인물에 대한 탄핵도 국민들이 갸우뚱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했다라는 것이 무게감이 없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이 또 뭐 30개 중에 한 개 또 탄핵 또 했네. 뭐 so what? 일단 뭐 지켜보자 이렇게 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탄핵 사유가 사실 굉장히 명확하게 존재하고 비상계엄을 할 때의 절차적 요건이나 실체적 요건 그 이후에 포고령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위헌임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적으로 이것이 흔들리진 않을 것이다. 네. 다만 벌써부터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 봐라. 민주당에서 한 탄핵들 다 기각되지 않느냐. 뭐 대통령 것도 기각될 거다, 각하될 거다 막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기고만장할 수 있도록 빌미를 준 게 더불어민주당인 거죠. 여론전에서는 당연히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일으킨 대통령이랑 그 소속 정당한테 여론전에서 진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스스로 자책골을 넣어서 만들고 있는 거죠. 윤 대통령 측은 이제 비상계엄의 선포 이유가 이 국회 줄탄핵 이런 부분도 이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특히 비상계엄 선포의 결정적 계기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비상계엄이 없었다면 이번에 탄핵이 기각이 안 됐을까요? 이제 가정적으로 아마 비상계엄이 없었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어제와 같은 결론을 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리적으로 워낙 명확하고 비상계엄을 통해서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타국에 간첩이 잠입해 있어서 우리 헌법 질서를 뭐 유린하고 있다라는 것을 적발해냈다. 그래서 줄탄핵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교두보를 만들었다라는 거라면 이 얘기가 성립할 수 있겠죠. 그런데 비상계엄 이후에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사실 크게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제 신인도나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특히 연말연시 자영업자 경기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준 비상계엄을 그렇죠. 안 했더라도 민주당의 줄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적절하게 제동을 걸고 기각을 시켰을 겁니다. 그럼 어제의 오히려 헌재 결정은 저는 반대로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일이었느냐. 얼마나 마이너스만 잔뜩 있고 그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없는 거였느냐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반대하는 수많은 국민들이나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진짜 뭐랄까요. 진짜 가슴을 칠 일입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 같은 거 안 하고 만약에 어제를 맞이했다. 그럼 민주당의 줄탄핵에 대해서 더 공세도 할 수 있고 이재명 대표도 책임지고 아마 대국민 사과 같은 거 해야 됐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더 나아가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상고심 그냥 순리대로 진행되게 놔뒀다면 사법 리스크가 만약 있다면 확인되고 현실화됐을 것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기각으로 받은 충격이 일정 부분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말이 안 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가장 크게 도와주고 있고 그걸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이 오히려 응원하고 있는 도저히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한국 정치 특히 여당 지지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약간 역설적인 분석을 좀 해주셨군요. 네.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의가 왜 이렇게 길어지는 걸까요?
우선 그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수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나 분석도 스터디가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신중하게 쟁점별로 분석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특히 또 기존의 헌법재판에 조금 덜 열심히 임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사례와 다르게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도 하고 절차적 문제 제기도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쟁점이 그만큼 많은 것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구속 취소 결정이 법원에서 나왔고 거기에 대한 또 공수처의 절차 관여에 대한 부분도 현재도 안 살펴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쟁점도 많고 내용이 많고요. 다만 짧게 얘기하자면 대통령 신병에 대한 검찰의 즉시 항고 그다음에 이제 법원의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었다면 저는 오히려 더 연기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신병에 대한 결정이 사실상 종결됐기 때문에 연기가 되더라도 많이 안 되고 다음 주 정도에는 선고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윤 대통령 구속 취소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관련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속 취소를 바라보는 양당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손익계산서 득실을 좀 평가해 주시면. 국민의힘도 그렇게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그리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환영한다는 입장인 것은 대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폭탄이라는 걸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폭탄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폭탄이 아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폭발할 거리를 찾아다니시는 폭탄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탄핵 결정이 나고 조기 대선이 있다면 국민의힘은 경선을 해야 될 겁니다. 대선 주자 경선할 때 대통령이 가만히 계실까요? 저는 결코 가만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지하는 후보와 함께 같이 쌍으로 어퍼컷을 하실 거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요. 어퍼컷까지 하시지 않더라도 누구의 아련은 받아주고 누구의 아련은 안 받아주는 식으로 본인을 중심으로 지금 굉장히 잘 결집되어 있는 강성 지지층에게 신호를 줄 겁니다. 그 신호를 받은 사람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보내는 신호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경선에서는 이기겠지만 본선에서는 떨어질 겁니다. 중도 확장이 전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위헌적인 비상계엄의 후예가 어떻게 당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그 어떤 석방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었고요. 이재명 대표는 본인도 지금 굉장한 타격들을 입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건재하다라고 평가받는 동안에는 대항마인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에서 사람들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명계가 지금 조금 치고 올라오고 그 이재명 대표의 그 검찰과 짜고 쳤다 발언으로 결집되는 모양새였는데 이제는 그런 에너지도 다시 사실은 사라졌죠. 그래서 이재명 1극 체제는 더 확고해질 거라서 가장 득이 큰 거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국회에 나와서 즉시항고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검찰이 어제 이제 최종적으로 즉시항고를 하지 않겠다고 재확인을 했습니다. 이 행보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솔직히 이거 법원이나 검찰에 있는 사람들이 저도 국회의원이고 국회에 나와서 하나만한 얘기하면 저도 짜증은 납니다만은 저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이 발언은 솔직히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검찰의 항고 권한이 있는 거에 대해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언급하는 것 역시 조금 주제넘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즉시항고를 하게 된다면 2심에서 재판을 해야 되는 재판부 입장에서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건 항고할 만한 사건이다. 그럼 뭔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요. 다만 저도 결론에는 동의합니다. 즉시항고해서 이게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공수처의 권한이라는 면에서도 그렇고 되게 중요한 쟁점들입니다. 그래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는 거는 저도 동의하는데 참 우스운 것이 법원행정처에서 즉시항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검찰 입장에서 더 할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조직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법원이 시켜서 우리가 결정한 거를 바꿔서 즉시항고를 한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의 발언이 오히려 신락같이 남아있던 즉시항고의 가능성을 없애버린 것 아닌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야당은 하여튼 반발이 좀 심합니다. 네.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했는데 개혁신당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의 작금의 행태들을 보면서 고발, 탄핵, 내란 이런 그 아주 엄중한 일들이 너무나도 가벼워졌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일국의 검찰총장을 고발한다라고 하면 무슨 법을 어떻게 위반했는지가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즉시 항고는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항고잖아요. 항고를 할지 안 할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검찰의 권한이다. 그럼요. 항고를 안 하는 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랬는데 항고를 안 했다라고 해가지고 직권 남용이다, 너 내란 동조 세력이냐 이렇게 하면서 고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에도 훌륭한 법조인 출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거는 법대 1학년도 안 할 일을 너무나도 정치적 논리를 앞세워서 강성 지지층이 뭔가 싫어할까 봐 안 하면 아니면 강성 지지층을 더 결집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만으로 고발 제도를 남용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거는 그다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법원의 하여튼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 이준석 의원이 공수처 폐지법을 발의했죠. 네. 어떤 배경입니까? 근본적으로 이준석 의원은 조금 정부기관의 효율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네. 그런데 공수처 같은 경우는 상당한 숫자의 인력과 또 굉장히 큰 수사기관 치고는 상당한 예산을 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 성과를 낸 적이 없고 특히 원래 도입한 취지였던 판사나 검사의 비위행위나 어떤 문제되는 직무행위에 대한 견제 기능을 단 한 건도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수행한 바가 없습니다. 그럼 이건 예산 낭비죠. 예산 낭비하는 국가기관을 우리가 왜 둬야 되느냐. 예전 같으면 검찰이 너무 거대하니까 견제한다. 근데 지금은 경찰도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공수처의 존재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전 세계적으로도 죄명을 쪼개고 범죄자를 쪼개고 이게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니 공범을 수사할 수 있니 이런 복잡한 제도를 설계해 놓은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 국민들이 인식했죠. 너무 예. 복잡했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사기관끼리도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버리고 대한민국 역사상 어쩌면 가장 중요한 형사사건일지도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서도 어쨌든 절차적인 최소한의 문제점들이 드러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은 거악을 척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불일치 절차적 문제점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윤 대통령 관저로 돌아갔는데 외부행보나 공식 메시지는 없이 좀 침묵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좀 자극하지 않으려는 행보일까요? 네, 탄핵 결정이 어떤 형태로든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좀 조심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리고 탄핵 왜냐하면 특히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을 자극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최대한아마 조용히 계실 것이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탄핵이 기각돼서 직무에 복귀하면 대통령이니까 상관없지만 탄핵이 인용이 됐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 대통령께서 과연 승복하고 차분하게 계실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잘못되었으니 이 원수를 갚아줄 복수를 할 정치적 후계자를 찾아서 거기에 힘을 실어줄 것인가. 현실은 저는 그 중간 어디쯤에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놓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불복한다는 말은 못할지 몰라도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헌재 결정을 승복하기보다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만을 가진 김문수 전 장관 세력이 된다든지 예를 들어 정광훈 목사 세력이라든지 전한길 강사 세력이라든지 이런 쪽에 힘을 실어주면서 간접적으로 헌재 흔들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국론은 더욱더 분열되는 그런 최악의 결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큰 우려가 됩니다. 여야는 장애 여론전이 아주 심합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는 하면 안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야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시위한다고 네. 헌재 재판관님들이 눈이나 깜짝하겠습니까? 그런 거 안 해도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대통령 탄핵 사건이잖아요. 여야가 정말 첨예하게 대립하는 거를 모르겠습니까? 우리 정격시사 하루만 들어보셔도 헌법재판관이 바로 아실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무의미한 행동들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의원이지만 의원이 밖에 나가서 장외 집회하고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으면요. 의원실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의원실에 보좌진 9분이 계시는데 다 공회전을 하게 돼요. 그리고 더 최악인 거는 그중에 몇 분은 이렇게 미세먼지 심한 날 여의도에서 무슨 광화문까지 걸어서 거리 행진을 네네. 민주당에서 한다는데 오늘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하면 그 따라야 됩니다. 아니 의원이야 자기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는 거지만 보좌진은 무슨 죄입니까? 이 미세먼지 마시면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의원 사진 찍어줘야지, 먹을 거 갖다 줘야지, 물 챙겨줘야지. 그게 무슨 이게 정말 국가적 낭비입니까? 그리고 그래서 제가 뭐 정말로 이러다가 국회 보좌진 업무 선진화법 만들어야겠다라는 얘기까지 했고요. 나아가서 더 큰 틀에서 보면 국론 분열을 어떻게 보면 더 부추기는 거잖아요. 여야 의원들이. 그냥 조용히 우리 헌재 결정 지켜봅시다 해도 돼요. 그리고 지지층들한테도 헌재 결정 나오면 어느 방향으로 갔든 헌재 결정 최종적인 거니까 승복하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부족할 판에 각자 거리로 나가가지고 오히려 더 지지층들을 지금 막 뭐랄까요, 막 이렇게 더 흥분시키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정말 국가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행위를 의원들이 국가 세금 받아가면서 보좌진 월급까지 낭비해가면서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정말 나쁜 일입니다. 정치권이 해야 돼서는 안 되는 일이다. 네, 그렇습니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을 포함해서 5당의 연대의 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개혁신당의 범보수 연대 가능성 이건 열려 있습니까? 아니요. 굳이 따지면 대통령 탄핵이 필요하다라는 면에서 저희 개혁신당은 굉장히 강경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핵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저도 기존에 비상계엄이 있었던 밤에 사실 대통령에 대해서 미치광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 비상계엄 행위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명확하게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이 신속하고 또 적절하게 인용되어야 된다라는 개혁신당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 야 5당이 하고 있는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는 이 방법론에 반대하는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린 건 그런 겁니다. 지금 탄핵을 가볍게 감사원장하고 검사들하고 하고 막 할 때 저희 반대했거든요. 저희 그래서 개혁신당한테 민주당 지지자들이 살해 협박하고 그랬습니다. 너네는 왜 이렇게 동의하지 않느냐, 같이 하지 않느냐. 아니 대통령 탄핵은 해야 되지만 거리가 안 되는 탄핵을 하게 되면 대통령 탄핵의 무게감까지 떨어진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때도 그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도 거리 나가가지고 투쟁하고 삭발하고 뭐 시위하고, 저는 이것은 이 방법론은 대한민국 정치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리 목표가 똑같더라도 대한민국 정치에 악영향을 주는 방법론에는 동참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과는 목표 자체가 다릅니다. 거기는 탄핵 기각이 목적이잖아요.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탄핵 기각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 집단과는 뭘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개혁신당 어느 정도보다 빠르게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이준석 후보가 단독으로 등록을 했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건가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하나의 정치적인 메시지입니다. 저희는 탄핵 결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한다라는 거,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 정치적 메시지를 빠른 절차 진행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당직자 숫자도 큰 정당들에 비해서 좀 적고 인력이나 조직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리 스타트를 해야 또 다른 당 하듯이 이렇게 또 적절하게 또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당 사이즈가 작은 점 그런 것도 고려했습니다. 이 당내 경선 룰을 두고 좀 잡음이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한 사람이 77%를 득표를 하면 후속 절차 없이 바로 확정되도록 하는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근데 77% 득표하면 과반을 넘는데 당연히 뭐 그걸 마무리하는 게 큰 문제가 뭐가 있는가 싶고요. 그리고 물론 개혁신당에서 이준석 의원이 가지는 존재감이나 영향력이 큰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러나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되겠다라고 도전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내가 이준석의 77% 득표는 막아보겠다라는 진취적인 의식을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거지 77% 나올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 사실 애초에 도전하는 의미는 별로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경선 후보자가 없는 것,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단독 후보인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본인들의 정치적 판단이니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흥행이 다소 안 될 것 같긴 해요. 예, 그런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 원내대표이자 당대표 권한대행인 천하람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제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통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산가족이었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눈부신 발전을 했지만 남은 것은 뭐냐면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입니다. 80년 전에 광복을 맞았지만 그 광복의 빛이 휴전선 이남까지만 비치고 있습니다. 통일은 광복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북에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 동포들이 행복의 빛을 바라고 느낄 수 있는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광복 80주년 통일의 원년이 되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통일은 대한민국만의 뜻으로 되진 않습니다.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한데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지 않는 통일을 국제사회가 지원하고 도움을 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염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부와 또 우리 국민들은 꿈과 기대를 접지 말고 이 땅의 진정한 평화,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어제 밤까지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황사 때문에 공기가 탁했습니다. 오늘은 바람의 방향이 동풍으로 바뀌면서 대기질이 한결 나아졌는데요. 현재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했고요. 다만 아직 잔류하는 황사의 영향으로 대전과 전북에서는 낮 한때 먼지 농도가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황사도 거치면서 모처럼 또렷한 맑은 하늘을 감상할 수 있겠고요. 낮 동안에는 기온도 크게 올라서 4월 중순처럼 따뜻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침에는 여전히 쌀쌀합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5.7도, 대전 3.7도, 대구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8도, 춘천과 대구 17도, 대전 20도, 전주 21도까지 올라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제주도와 호남, 경남을 시작으로 모레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특히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모레 많은 눈이 쌓이겠고요. 강한 눈이 집중될 수 있어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모레 강원 산지에는 많게는 25cm 이상, 경북 북부에도 최대 10cm의 눈이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5.7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에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Y. 오늘도 왜라는 질문 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만장일치 결정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한마디로 이제 뭐 진보 측이라 분류되는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이런 분들도 탄핵을 이게 인용할 아무런 게 그 사유나 명분이 없으니까 만장일치가 놓은 게 아닌가.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그 국회 탄핵이 얼마나 남용이 됐느냐. 그리고 일부 이제 그 사유가 이창수 검사장은 아예 사유가 틀린 것도 있어요. 네. 이런 건 이게 무고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기자회견에 가지도 않았는 걸 허위로 기자회견을 했다. 이런 식으로 기초적인 조사도 안 하고 탄핵하면요. 이진숙 위원장이 그 무고 검토한다 있잖아요. 앞으로 그 좀 철저하게 먼저 조사 절차를 거치고 팩트를 가지고 탄핵해야 되는데 신문 찌라시 몇 개 가지고 탄핵하고 이러니까 이게 만장일치가 아닌가 이래 봅니다.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 사유요? 네. 네. 그러니까 헌재는 역시 헌재구나.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거는 이제 기각 가능성이 더 높다고 예전부터 뭐 봤거든요. 그러니까 헌재의 그동안의 어떤 선고 경향 이런 걸 봤을 때는 법 위반이 있더라도 탄핵할 사유 정도는 아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네. 예, 이제 그 조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그 기소한 검사에 대해서도 그거를 인정했지만 탄핵할 사유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봤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소위 말해서 직에서 날려버리는 건데 이거를 이제 헌재가 좀 신중하게 항상 봐왔던 거를 봤을 때 이거는 이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고 다만 이제 어제 눈에 띄었던 거는 헌재는 역시 뭐라고 해 밸런스 추구자 뭐 이런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소수 개별 의견이었지만은 감사원법을 위반했다. 법을 위반한 건 확실하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지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검사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피청구인 측이 주장을 한 게 이거 탄핵 대상이 안 된다. 각하해야 된다. 탄핵 소추권 남발이다. 남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용 아니야 그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는 남용이라고 이제 또 저렇게 주장하실 수 있지만은 헌재에서는 이거는 남용이라고 보지 않고 국회가 가진 권한이다. 이렇게 좀 봤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씀이 예를 들면 윤 대통령 측은 그 줄 탄핵을 통한 국정마비, 입법권 남용을 확인했다.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 탄핵도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특히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이건 비상계엄 선포의 결정적 계기라고 주장을 했어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감사원장하고 그다음에 이창수 검사장 이게 아마 계엄의 큰 원인 중에 예산 문제하고요. 하나가 됐고 저는 어제 그 8전 8패거든요. 네. 현재까지 이런데 그 줄 탄핵의 줄 기각이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일부 좀 참작할 만하구나. 오죽하면 계엄까지 했겠느냐. 이런데 여론도 좀 형성되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중도 보수 4명의 재판관이요. 아주 확고합니다. 이제까지 그 4명 정영식 주심 재판관 그리고 이제 그 조한창 추천했던 그다음에 김복형, 김영두 이 4분에게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부터 계속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이게 대통령 탄핵까지 저녁에 이어진다. 그렇다면 이게 대통령 탄핵도 4대4 정도로 기각 내지 각하 예상된다. 이래 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하신 예를 들면 줄탄핵이 계엄 선포의 원인으로 이제 지목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좀 선을 긋고 있어요. 그건 국회의
뭐 권한 남용이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불필요한 판단을 저는 사족을 달았다고 봐요. 그게 탄핵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냥 기각하면 기각하지 남용이 아니다. 이거 불필요한 이런 걸 이게 왜 하는지 모르겠고요. 그것도 아마 이게 그 소수기일 겁니다. 그게 전체 8명이 의견이 아니고 아마 남용이 아니라는 것도 이게 소수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한 내부는 확고하다 저는 봅니다. 아니 그 마음대로 좀 해석 좀 하지 마세요. 아니, 소수 의견 개별 의견이면 개별 의견이라고 적는 게 헌재 결정문인데 왜 그거를 소수 의견이라고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을 하시고 그거는 저 피청구인이 주장을 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가 있으니까 답변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간다는 데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 각하해야 된다. 이거는 남용이다.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들어간 거고 거기에서 남용은 아니다. 어쨌든 정치적으로야 서로 싸울 수 있고 서로 비난할 수 있지만은 헌재가 보기에는 이거는 국회 권한이다라고 확인해 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저만 그렇게 본 게 아니라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봤는데 지금 8대 0으로 나온 게 의미가 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뭐 이거 서정욱 변호사님도 주장을 하고 있고 뭐 5대 3으로 싸우고 있다. 6대 2로 싸우고 있다. 이념 성향에 갈려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의가 지금 막 지연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평온하게 사실은 만장일치로 나왔다라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저는 함의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거 독립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유추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영향을 줬다라기보다는 최소한 헌재는 헌재 밖에서 뭐라고 뭐 얘기를 하든 헌재의 자신들의 방식대로 모든 걸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8대 0 그래서 탄핵 인용돼서 파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예. 8대 0이라는 숫자 전원일치에 좀 의미가 있다. 그렇죠. 만약에 이게 이념 성향으로 막 갈렸으면 예를 들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처럼 4대 4 이렇게 갈렸으면 오히려 이거 정말로 5대 3, 뭐 6대 2 이렇게 갈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8대 0이라는 게 만장일치가 나왔잖아요. 저는 그리고 8대 0이 나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 정도는. 그렇다고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 것도 뭐 보수 성향이라고 해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은 복귀해야 된다. 나는 저도 개몽됐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좀 보여줬다라고 좀 봅니다. 예. 이 서정욱 변호사님 약간의 이제 숫자를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김준일 평론가님은 평의가 길어지는 이유가 지금 그런 의견을 좀 모으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탄핵 올라온 게 많잖아요. 탄핵 심판 올라온 게 많으니까 지금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많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지금 절차적 어떤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거의 여론이 압도적으로 막 9대 1, 8대 2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6대 4 정도 뭐 요 안팎으로 조금 여론이 있다라고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절차적인 완결성을 고려를 해야 된다. 지금 뭐 불복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뭐 집회가 막 벌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일종의 이걸 빌드업이라고 봅니다. 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꼭 파면시켜야 된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는 만장일치로 모든 거를 지금 하고 있고 합리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를 헌재가 좀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냐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해요. 예. 이 평의가 길어지는 이유는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사실관계 팩트부터 확정하고 그다음에 이거 법리로 가서 중대하냐 안 하냐 따져보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관계 팩트에서 어느 범위까지 구체적으로 판결문에 써야 되느냐. 너무 구체적으로 하면요. 나중에 또 말이 바뀌어버리면 그럼 이게 또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따라서 이게 또 너무 안 쓰면요. 내용이 공허하잖아요. 따라서 어느 범위까지 팩트를 판결문에 담아야 되느냐. 여기에 지금 가장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예를 들어 이게 뭐 조지호 청장이나 구체적으로 이게 끌어내라 또 이게 체포까지 판결문을 썼다가 나중에 그 체포가 아닌 걸로 이게 말이 바뀌거나 이러면 이게 큰 문제 생기거든요. 제가 알기로 이게 그 판결문을 어느 정도 구체화할 거냐 아니면 이게 그냥 무난하게 포고령 어긴데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두루뭉실한 내용이 없잖아요. 이게 가장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있겠군요. 예를 들면 너무 설명을 안 해도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좀 어려울 거고 또 너무 단순하게 해도 국민들이 또 납득하기 쉽지 않을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은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건가요? 이게 좀 정무적인 고민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일단 뭐 이제 여당에서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부터 선고 먼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고민되는 지점이 뭐냐면요.
한덕수 총리가 이제 탄핵 사유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총리 때 한 거, 권한대행 때 한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상당수가 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요 혐의와 관련된 것도 계엄과 연관이 돼 있죠? 계엄과 네. 관련된 것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요 한덕수 총리께 먼저 나올 경우에는 약간 유출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관련해 요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헌재 입장에서는 또 고심되는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거. 이것도 지금 탄핵 사유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헌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파면 사유가 아니라고 만약에 할 경우에는 앞으로 모든 대통령들은요 일단은 안 하고 볼 겁니다. 본인이 불리하면은 뭐 특히 윤석열 같은 이런 분들이면은 다 무조건 안 하고 보면은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파면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좀 고민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거하고 같이 붙여서 좀 할 가능성이 높다. 그 기간이 바로 붙지는 않더라도 멀리 떨어지지 않게 하루 이틀 상간 내에 아니면 같은 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님 동의하십니까? 거기에 좀 추가하면요. 네. 원래는 이제 그 두 개가 있어요.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 심판, 그다음에 탄핵 두 개 있거든요. 그런데 탄핵은 모르지만 정족수. 권한대행 심판, 정족수 있잖아요. 네. 이거는 제일 먼저 빨리 했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그 최상목 대행이 정당한지 안 한지 이게 먼저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대로 9명, 8명 손만 들어보면 돼. 200석이냐, 151석이냐 이렇게 간단한 걸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게 헌재가 비판받는 눈치 보는 지점이고요. 저는 그 사유에 플러스해서 조한창이나 정계선은 최상목 대행이 임명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한덕수, 정족수가 200석이다. 그러면 이게 그때 192석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국회 의결이 무효가 돼요. 의결이 무효가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최상목 대행이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사람이 임명한 조한창과 정계선도 무효가 돼요. 그러면 이게 판사도 아닌 사람이 재판에 관여하면 재판도 재심 사유가 됩니다. 이게 사무효예요. 법적으로는 그래요. 어느 정도의 소급비를 어떻게 억지로 조정할지 모르겠어요. 법리적으로 보면 이게 그 합의제 기관에서 정족수가 안 되면 무효고, 그러면 이게 최상목도 무효고, 재판관도 무효고, 판결도 무효고, 이게 법리적으로 명쾌한데, 그러면 이게 대혼란이 오죠. 어느 범위까지 그렇죠. 소급비를 어떻게 제한할지 네네. 이게 지금 법적인 큰 문제예요. 아니 근데 요거는 반론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8건의 거부권을 했거든요. 그럼 8건의 거부권도 다 무효입니까? 이 논리대로라면은 어느 범위까지 제한할지가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혼란이 올 수 있다. 예, 그거는 아니고 이를테면 그때는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했지만은 복귀가 되면은 그때 이제 한덕수 총리가 권한을 행사하는 거지. 그 앞에 했던 게 다 무효면요, 진짜 그건 국가 대혼란이고요. 그러면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기각됐을 때 고건 총리 대행이 대통령 권한 대행도 거부권 두 건 행사했거든요. 그것도 다 무효가 됐습니까? 이거는 조금 좀 억지 논린 것 같습니다. 예. 네. 여야의 대응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헌재 압박을 위한 마지막 공세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준일 평론가님. 뭐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구나 뭐 이렇게 보고요.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굉장히 좀 민주당 쪽에서도 화들짝 놀라고 특히 제가 이제 국민들 뭐 이제 정파성 이런 거 떠나서 일반 국민들 보면 상당히 공포감을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탄핵이 돼야 된다라고 믿는 분들이죠. 보통 이제 뭐 상식적인 국민이라고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 저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야 이거 혹시 탄핵 기각되는 거 아니야? 이거 걱정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여론들 좀 뭐 헌재를 압박하기 위한 뭐 이런 것도 있다라고 보고요. 국민의힘도 뭐 사실 당 차원에서 안 나간다라고 하지만은 지금 수십 명이 지금 집회 개인 자격으로 나가고 뭐 82명이 지금 헌재 압박한다고 지금 각하해야 된다고 지금 청원서 내고 있잖아요. 사실 뭐 당 차원에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양당이 지금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그래도 이게 좀 다르죠.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총력전을 펴고 있고 뭐 다만 이게 뭐 암살 위험 때문에 오늘 안 나간다고 하는데 저는 그 괴담이나 가짜뉴스를 보고 있는데 근데 뭐 국민의힘은요 개별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당 지도부는 안 나가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헌재 탄원서는 그게 뭐 압박입니까? 탄원서에 얼마든지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압박받을 재판관이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도 좀 이게 당 차원에 좀 나가라. 그 쌍권이 엄청난 요구도 묻고 있습니다. 권영세 그다음에 그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 너무 이게 대통령 집권당에 배출한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너무 수수방관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게 두 분이 비판받고 있어요. 그
여당 의원들의 탄원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란죄 철회는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이미 탄핵 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했다. 그러니 각하해달라.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권의 어떤 분위기를 보면은 기각 쪽으로는 좀 힘들겠다라고 해서 각하 쪽으로 좀 방향을 바꾼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제 구속 취소가 되면서 어쨌든 구속에 대해서도 절차적 하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왔으니 헌재에서도 뭔가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가 절차에 문제가 있으니 각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쪽으로 좀 압력을 행사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같은 경우는 구속에 사유가 없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계산을 잘못한 거잖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판사가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탄핵 심판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고 좀 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뭐 본인들의 희망사항이 많이 섞인 거다. 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탄원서 내용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제 그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게 우리 형소법에 보면 공소장 변경과 똑같아요. 공소장이거든요. 근데 그 판례는 기본적 사실 동일성, 기본적인 사실이 동일할 때 그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데 형법에 내란 제하고요. 그다음에 그 헌법 위반들 있죠. 이거하고는 게 저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봐요. 가장 중요한 게 그 내란은 국헌 문란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헌법에 그냥 국무회의를 거치냐 안 거치냐 또는 이게 포고를 이루고 적법하지 않았냐 또 정치인 체포가 있었냐 국회 봉쇄했었냐 이거하고는 이게 달라요. 형법의 내란은. 근데 국회 통과될 때는 형법의 내란이 거의 한 80% 돼요. 이게 없었으면 반대했을 것이다. 이런 안철수 의원도 그랬잖아요. 제 말은 이 정도면 중대한 기본적 사실 동일성을 벗어난 변경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고 이거는 각하에서 다시 한번 빼고 그러면 이게 형법 내란 빼고 국회 다시 한번 표결해봐라. 이런 상황으로 봅니다.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해요.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기각 결정을 해달라.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제 그 헌법재판이라는 거는 정치적 사법재판이에요. 사법이라는 건 이게 위헌이냐 위법이냐 법리 판단이죠. 그런데 중대하냐 안 하냐 이거는 한마디로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이게 정치재판이라는 거예요. 중대하다 안 하다 이게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중대하다가 탄핵이 된다는 게 세 분이 있었다는 게 정설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부분이 바로 정치적 재판의 성격을 띤 그러니까 위법이 있는 거는 법리고 그렇더라도 이게 파면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 그 기각해달라. 이런 주장이죠. 일단 두 가지 하나씩 논박을 하자면은 탄핵 소추안 변경 같은 경우에는 2017년 권성동한테 좀 물어봐라. 그때 2017년 1월에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때 변경을 하면서 탄핵 이렇게 본인이 기자회견에서 탄핵 심판은 대통령의 직무집행 범위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느냐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크게 실체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전례가 있고요. 이게 지금 나경원 의원이 아마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헌법을 위배했는데 탄핵을 기각 뭐 각하해달라 이게 그러니까 좀 아무리 친윤 쪽으로 가더라도 논리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 지금까지 나경원 의원의 스탠스는 뭐였냐면요. 이 과정이 잘못된 탄핵 심판에 이 어떤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니까 이거를 해야 된다. 그냥 기각이나 각하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주장까지는 뭐 할 수 있다고 저는 동의하진 않지만은 근데 이제 이건 너무 선을 넘은 거죠. 헌법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앞으로 다 헌법 위반해도 되고 그리고 다 이제 탄핵에서 탄핵에서 살아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래의 대한민국 위해서도 위험한 주장들이 막 나오고 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되고 지금 얼굴 등장하면서 지금 너무 극우화되고 있다. 너무 윤석열 쪽으로 가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이 걱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예. 그런데 그거는 권성동 이야기를 했는데요. 강일원이라고 그때 주심 재판관이 최근에 칼럼 쓴 게 있어요. 강일원. 그때는요. 사유를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법률 위반으로서 쭉 그대로 있었지 완전히 삭제돼 버린 건 없고 정리 다가 남아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정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우리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탄핵 심판의 결정을 받아들일 테니까 민주당도 결과에 승복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걸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롭게 본 이유가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탄핵이 인용될 걸로 보고 있구나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한테 촉구를 한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본인도 승복할 거다. 이미 이제 석동현 변호사가 예전에 기자회견에서 우리 승복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윤 그러니까 대통령 측도. 윤 대통령 측도 했다. 그러니까 기각이 되더라도 오히려 우리도 이의 제기 안 하고 윤석열 측도 그럼 가만히 있어라라고 오히려 이쪽을 향해 이게 민주당을 향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일단 지금 뭐 당 차원에서 아까의 탄원서 이런 거에도 거리를 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집회 나가는 것도 거리를 두고 있잖아요. 오히려 지금 탄핵이 이제 당 지도부는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기에 지금 대선 모드로 갈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나씩 빌드업을 하고 있구나.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이분들이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승복하고 불복하고 이게 절차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은 없어요. 단심이잖아요.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만에 하나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만 탄핵이 뭐 기각되더라도 민주당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내용 자체는 어쨌든 다음 단계를 위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힘에서도 이제 솔솔 이런 얘기가 나오는구나 좀 그렇게 봤어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의 지금의 공세가 지금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면 나중에 불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많이 나와서 이런 발언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탄핵이 기각될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막 난리 났잖아요. 지금요. 텐트를 광화문에 짓다니까요. 근데 어차피 뭐 이번에 선거법 나면 434억을 국고에 반납해야 돼요. 이번 기회에 아예 텐트를 그냥 당사 옮기는 게 제일 좋다. 어차피 당사 팔아야 될 겁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100만 넣으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승복해라고 하면 촉구하는 거고요. 더 심각한 게 재판이에요. 이재명 대표 재판. 이게 아직 승복한다는 말이었거든요. 또 심지어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된다.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잖아요. 따라서는 오히려 기각을 예상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승복 촉구하는 이런 발언을 봐야죠. 김준일 평론가는 좀 행간을 읽는 분석을 해주셨고 서정욱 변호사는 지금의 상황을 좀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 사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검찰이 즉시 항고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 석방된 상황에서 오늘까지 할 수 있다. 오늘이 금요일인데 이게 이제 7일이 되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검찰은 어제 이 즉시 항고 부분에서는 하지 않겠다고 다시 재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욱 변호사? 먼저 이제 그 천대엽 차장이 아주 부적절해요. 왜냐하면 이게 검찰의 권한에 대해서 왈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문제. 그다음에 법원의 하급심 판사 지견부장이 한 걸 공개하는 게 되잖아요. 그 점에서 저는 아주 부적절한 발언했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이제 그 대검에 만장일치를 안 하기로 했잖아요. 어제 또 안 하기로 했거든요. 이걸 제가 좀 취재를 해봤어요. 아, 네. 제가 아는 취재를 해봤더니 왜 안 하느냐. 보세요. 요걸 이게 하면요. 인용률이 5%입니다. 대부분 기각됩니다. 적시항고나. 그러면 이게 만에 하나 대법원까지 적시항고 했다가 대법원에서 공천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래서 그대로 기각돼 버리면 그러면 이게 공차하고 검찰은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시간 끌면서 본안에서 다투면 그러면 이게 재판 몇 년 걸려요. 그러면 이게 심우정처럼 임기 끝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적시항고하면 1, 2주 내에 대법원 판단이 나와가지고 이긴다는 보장이 없잖아. 기각되면 책임이 대법원까지 이제 수사권이 없다. 이러면 이게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두고 본안에서 다투면 몇 년 걸리니까 저는 이래서 이게 검찰 수뇌부가 자기들 몸살이려고 안 한 거죠. 이게 뭐 대통령 봐주려고 안 한 게 아니에요. 하면 5%도 안 됩니다. 인용률이. 그럼 검찰이 본안 재판에서 아마 다뤄질 것이다 하는 의미를 좀 분석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게 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왜 이 얘기를 했느냐. 그 국회에서 밝혔어요. 법사위에서 정확하게. 왜냐하면은 이게 사례가 없다. 사례가 없으면 어쨌든 판례를 만들어야 되니까 즉시 항고를 해가지고 최종심에서 받아보는 게 맞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대검에서
본인들은 이거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즉시항고는 안 하고 그러면서 일선 검찰에는 또 원래 날대로 계산해라 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날대로 계산하지만은 가급적 빨리 기소해라. 이게 무슨 해괴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선 검사들도 난리가 났고 이게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지금 명태균도 지금 구속 취소해달라고 요청하고 김영선 의원도 지금 구속 취소해달라고 요청하고 지금 숭어가 뜨니까 지금 망둥어 꼴뚜기 지금 어물전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다 행정 낭비예요. 행정 낭비하니까 검사도 귀찮고 법원도 귀찮고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당연히 지극히 이게 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당연히 할 말을 한 거고 지금 오늘 SBS 보도를 보면은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법원에서 풀어주라, 구속 취소해라라고 했는데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하고 법원이 다시 받아들여서 재구속한 사례가 지금 5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2022년에 울산도 있고 그리고 그 2023년 울산도 있고 2020년에 수원, 의정부에서 2016년, 2020년 지금 최소 5건이 지금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검찰이 대검 입장은. 이 5건이 나올 정도로 그동안 그러면 이걸 바로 안 잡았다고요? 그렇다고 해피 윤석열한테만 이게 지금 적용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뭐라고 해도 윤석열 봐주기로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를 본안 소송에서 다투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차라리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에 가서 저는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 즉시항고 해야 된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요. 이제 수사권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권 문제가 있으면은 공소 취소하고요 재기소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1심 판단이 나왔는데 공소 기각이 되면 더 복잡해집니다. 오히려 이거를 윤석열 지금 봐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공소 기각 쪽으로 가려는 거 아니야? 오히려 이런 의심들이 막 들 정도로 매우 위험한 장난질을 하고 있다 지금. 예. 서정욱 변호사님 궁금한 게 하나. 이게 어제 그제죠. 국회 현안 질의를 보면 석방 상태에서 즉시항고 부분은 할 수 있는 건가요? 뭐 그거는 게 가능하다는 게 저는 선례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원래는 게 적시항고라는 게 보통 항고하고 달라가지고 네. 원래는 재판의 효력이 중단이 되거든요. 근데 뭐 굳이 석방을 해놓고 적시항고 해도 그게 불법은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보통 항고를 해도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검찰 회의에서는 확률을 5% 미만을 본 거예요. 그러면 대법원이 확정되면 진짜 난리 납니다. 지금 1심이니까 다른 사건이 하고 있는데 큰 문제 되니까 아마 저는 검찰의 자기 책임 피하기 위해서 안 한다 봐요.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 소식도 알아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앞두고 법원에 또 위헌법률 심판 신청을 또 냈습니다. 왜 또 신청을 한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르겠는데 저 추론을 하자면은 이게 진짜로 억울하다. 이게 이 공직선거법 조항이 너무 엄격하고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재차 강조하기 위해서 뭐 한 걸로 보여요. 사실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3월 26일이니까 이게 만약에 받아들여지면은 3월 26일에 선고가 안 돼요. 선고가 안 되니까 뭐 일말의 이제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거는 실익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그러니까 여기 어떤 형사 재판에서의 실익은 별로 없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더라도 첫 번째 걸로 받아들이지 뭐 두 번째 거를 했다라고 해서 3번 4번 낸다고 해서 그러면은 받아들여야 되겠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지자들을 향한 거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만에 하나 이게 유죄가 2심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에 진짜 이거는 문제가 있는데 좀 이런 법조항 때문에 좀 억울하게 지금 이렇게 된 거가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좀 자신감이 없는 거 아니냐. 2심 결과에 대해서 저는 좀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제가 시간이 좀 알기로요. 짧은데. 예, 앞에 거는 250조의 허위사실 공표의 행위 부분을 했고요. 이번에는 100만 원 넣으면 피선거 박탈되잖아요. 요 부분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제가 취재 몇 군데 들었고요. 내용이 달라요. 그리고 이번에 기각되면 헌법 소원으로 가처분할 수 있거든요. 헌재로 가져가고 마지막으로 이게 안 되면 법을 바꿔버리면 또 면소되거든요. 이런 게 꼼수라 저는 봐요. 앞으로 헌법 소원하고 공직선거법 바꿀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네, 정치와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적 시사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3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매주 금요일 만나는 사건와의 시간입니다. 요즘 상속세 개편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상속세 개편 문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정부도 상속세 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사건와의에서는 상속세 문제 들여다보겠습니다. 사건 스토리텔러 정진아 변호사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속세 개편을 놓고 정치권과 정부 움직이고 있습니다. 75년 만에 상속세 틀을 바꾸려는 건데 배경이 뭔가요? 네, 일단 물가 상승과 자산 가치 증가로 그리고 또 높은 상속세율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있는 것이 지금 실제죠. 네. 그래서 좀 상속세 경감에 대한 논의가 계속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일반 국민의 약 한 82%, 전문가의 약 85% 정도가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어놓고 있고요. 이번 그 정부 개편안의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받은 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세 형평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이 10억인데 자녀 1명인 경우와 상속 재산이 50억이지만 자녀가 5명인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요. 자녀들이 받는 상속 재산은 모두 10억으로 동일하죠. 하지만 현 제도 하에서는 상속세가 10억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보다 50억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가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돼서 50억의 기준 같은 경우에는 약 4배 정도 더 많은 네.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죠. 아무래도 상속인이 받은 만큼 내는 것이 세부담 형평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어떤 그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또 OECD 회원국 중에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한 24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유산세 방식을 취득하고 있는 것이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이고 네. 나머지 20개국은 유산 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 IMF도 유산 취득세 방식이 상속인 특성을 반영하고 부의 분산을 유도할 수 있어 형평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요. 세계적인 추세는 유산 취득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OECD 기준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 50%인데 이 부분이 OECD 가운데에서도 높다고 합니다. 네. 이 같은 상속세제 때문에 실제 부작용이 나타난 사례 있었습니까? 네, 일단 OECD 자료를 좀 더 살펴보면요. 네. 2021년 상속세 부담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0.33% 정도였습니다. 네. 이는 OECD 국가 평균치가 0.2%인 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죠. 특히나 이 비율이 2015년부터 조금씩 증가했는데요. 2020년에는 0.2%, 2021년에는 0.33%로 상당히 좀 가파르게 짧은 시간 동안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상속세에 거의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상속세를 네.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고요. 상속세 부담 때문에 살던 집을 팔아야 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또 가족 간의 상속재산 분배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야기되고 일부 자산가들의 경우에는 해외 이민을 간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기업 같은 경우에도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 투자를 좀 감소하고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저해되는 등 여러 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앞서 언급해 주신 주요 골자를 보면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네네. 조금 더 차이를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예. 일단 뭐 용어부터 뭐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좋겠죠. 네. 네, 일단 유산세 방식은요. 피상속인 그러니까 사망한 분이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고요. 유산 취득세 방식은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 재산별로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자녀 3명을 둔 아버지가 27억의 상속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 일단 기존 유산세 방식인 경우에는요. 상속 재산인 27억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40%의 상속세율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유산 취득세 방식에서는요. 상속인이 받은 재산 범위 내 그러니까 자녀가 3명이니까 각 9억씩 받게 되겠죠. 그렇다면 9억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결정하게 되고 그 상속세율은 30% 정도가 되는 거죠. 네. 사실 뭐 이번 이 정부의 개편안에서는 상속세율 자체와 관련한 개정 내용은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좀 세율 적용이 대폭 완화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상속세 공제 제도도 좀 개편한다고 하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번 그 상속세 공제 그 개편 내용은 보면요. 네. 일단은 자녀는 공제가 무조건 1인당 5억. 네. 네, 5억이고요. 배우자는 10억 원까지는 법정 상속분과는 상관없이 전액 공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좀 적용되면 현행과 이렇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예를 들어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상속 재산이 만약에 20억이다. 20억인 가정에 상속인이 배우자가 10억을 받고 자녀 2명이 각각 5억씩 상속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런 경우에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배우자가 공제되는 부분이 한 8억 6천 그리고 일괄 공제가 5억을 받으면 네. 과세 대상은 6억 4천이 되고요. 여기에 상속세는 1억 3,200만 원 정도가 네.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똑같은 상황에서요. 유산 취득세 방식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우자가 10억이 공제가 되죠. 그리고 자녀 2명은 각 5억씩 그러니까 합계 10억이 또 공제가 됩니다. 그럼 합쳐서 20억이 공제가 되죠. 그러면 상속세는 0원이 되는 거죠. 만약 이 30억의 상속 재산이 있는 가정이라고 한번 보면요. 배우자 자녀 2명이 모두 동일하게 뭐 10억을 상속받는다라고 하면은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한 3억 9천 정도 세금이 나오게 되겠지만 유산 취득세 방식에서는 1억 8천만 원의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경감되는 거죠. 사실 이번 정부 개편안과 같이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평균적인 뭐 아파트 한 채 정도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상속세 부담이 상당히 완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발표안을 보면 자녀가 많으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게 돼 있는데 요즘 자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인데 한부모 한 자녀 경우에는 그렇게 혜택이 그렇게 있지 않겠어요? 네, 사실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네. 사실 왜냐하면 이번 그 개정안도 그 현행 일괄 공제 5억과 배우자 공제 5억을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사실 자녀가 한 명인 경우에는 크게 현행과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어떤 경우에는 좀 더 불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이 10억이고 배우자가 3억. 자녀가 7억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는 경우에 현행에서는 배우자 공제 5억, 일괄 공제 5억, 합 10억의 공제를 받게 되는데 오히려 개정안에서는 배우자 공제 3억, 자녀 공제 5억, 합 8억의 공제를 받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을 하죠. 네. 이와 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배우자 공제 부분에서 미달액인 2억 원 부분을 자녀에게 추가 공제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즉 인적 공제 합계가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그 미달액을 다른 상속인에게 추가 공제할 수 있도록 해서요. 인적 공제의 최저 한도를 10억을 되도록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유산 취득세 방식의 개편이 부자 감세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속 재산이 50억 원 이하의 한 자녀 일반인에게는 유산 취득세 도입에 따른 혜택이 없고 그 이상 고액 자산가부터 상속세가 줄어서 혜택을 보게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예,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뭐 개편한 대로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실제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한 중산층의 대부분은 상속세를 부담을 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연평균 약 한 2조 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네. 것이 정부의 추산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상속세가 8조 5천억 원이었으니까요. 2조 원이면 사실 기존 상속세의 한 4분의 1 정도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또 더구나 기존 상속세 과세 대상이 전체 과세 대상의 약 6.8% 정도였는데요. 과세 대상이 되는 상속건도 반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돼서 세수는 사실 더 감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할 경우 상속재산의 실제 취득자와 명의자를 달리하는 뭐 위장 분할 등 조세 회피가 나타날 가능성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대비해서 위장 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 납부 의무가 유지되는 부가제척 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을 하고 우회 상속 등을 해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추가 과세를 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세수 감소 부분도 적지는 않군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배우자의 상속세 폐지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부부는 경제 공동체고 수평 이동하는 재산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에서 일단 논의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일단 뭐 사실 뭐 상속세 개편에 관한 뭐 최고세율 인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야가 서로 의견을 달리했습니다만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여야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혼 시 재산 분할을 할 때도 세금이 면제되는 부분을 고려한다는 것과 또 배우자 사망 시 상속세 때문에 집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때문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 부분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법 개정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정부 개편안에는 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들어가 있지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정부 개편안에서는 배우자 상속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우자 공제법이 좀 변경되었죠. 네. 기존에는 배우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상관없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서 5억을 공제를 받았고요. 5억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개정안에서는 배우자가 받는 상속재산이 10억 이하일 경우에도 법정 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최대 공제 한도 30억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정부에서는요.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가 뭐 이렇게 계속되고 하면 이를 좀 적용해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을 하겠다라고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상속세 부분 아마 상속인 간에 또 다툼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을 텐데 이 납세 절차에 관련해서는 좀 변경되는 것이 없나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상속세는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네. 이 원칙에서는 일단은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속세 납부와 관련해서 뭐 상속재산을 분할을 하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린다거나 특히 상속재산 분할에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네. 있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 좀 상속세 납부가 좀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 이 6개월의 기간을 넘기면 특히 가산세가 붙어서 상속인들의 부담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번 개편안에서는 이를 좀 감안을 해서 6개월의 신고 기간 후에 추가로 9개월 동안 분할 기간을 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우선 뭐 상속 재산 분할을 완료하지 못해도 일단 법정 상속분에 따라 분할을 한 것으로 신고하고 그다음에 재산 분할 확정 시에 수정을 허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또 수정 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 같은 것도 면제되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상속 재산 소송을 진행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 등의 종료일로부터 또 추가로 6개월의 분할 기간이 더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상속인들로서는 조금 좀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건 아이 지금까지 정진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출근길 정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북천안에서 밀리고요. 수원에서 천천히 갑니다.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반대 부산 방향은 잠원에서 서초까지와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신월에서 정체고요. 반대 인천 방향은 인천요금소에서 부평 부근까지 제속도 못 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천천히 가고요. 반대 목포 쪽으로는 금천부터 시작된 정체가 일직분기점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화성휴게소 3차로는 사고 나서 처리하고 있고요. 팔단분기점에서 바란나들목까지 9km가량 막히고 있습니다. 한편 분당수서로인데요. 청담대교 방향으로 수서에서 탄천 1교 사이 2차로는 고장난 차 서 있으니까요.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황정호 기자의 뉴스 키워드 시간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뉴스 중에서 황정호 기자의 시선으로 보는 뉴스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황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우주망원경입니다. 한미가 공동 개발한 적외선 우주망원경 스피어-X가 발사에 성공했다고요? 네, 원래 지난달 28일 날 발사 예정이었는데 8번 정도 연기가 됐었거든요. 기상 문제도 있었고 뭐 페어링처럼 기술적 문제도 있어서 좀 복합적인 이유로 연기가 됐다가 결국 성공을 했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미국 항공우주국,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아는 나사 그리고 한국천문연구원이 공동 개발한 우주망원경이거든요. 그래서 12일 낮 12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일 낮 12시에 발사가 됐고 지금 교신이 성공해서 지금 우주를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피어-X 같은 경우에는 지상에서는 좀 관측이 어려운 적외선을 볼 수 있는 우주 망원경인데 이게 적외선 영역에서 전체 이 천체를 102가지 색으로 관측을 해서 이게 세계 최초로 적외선 3차원 지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군요. 이 망원경이 20cm밖에 안 되는 좀 작은 거울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근데 지금까지 올라가 있는 뭐 제임스 웹이라든지 허블 망원경을 보면 좀 그런 거울의 지름이 좀 많이 넓거든요. 6.5m 막 이렇게 넓은데 이번 이 스피어-X 같은 경우에는 20cm밖에 안 되지만 이게 매우 넓은 시야를 가졌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천체가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한 26개월 정도 지구 이제 그 주변을 돌게 되는데 4번 정도 이 천체를 찍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정도 찍고 이제 그러면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색깔로 표현을 하면서 이게 우주 지도가 이제 만들어지고, 자, 그럼 우주 지도가 만들어지면 뭐가 가장 우리에게 좋냐라는 질문이 이제 많았는데 이게 우주의 형성, 뭐 우주의 기원 이런 비밀을 좀 풀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아마 외국 기관으로는 최초로 한국천문연구원이 유일하게 개발에 참여를 한 것도 이제 아무래도 좀 강점이고, 이 데이터가 오게 되면 뭐 태양계 밖에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생명체가 있는 것 같은 행성 이런 것도 뭐 발견할 수 있는 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좀 거는 기대가 크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미세먼지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이번 주 일주일 정도 지금 미세먼지 그리고 황사 때문에 목이 텁텁하다, 눈이 아프다 이런 분들 많으실 텐데 실제로 수도권을 비롯한 이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치솟기를 지금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 고비 사막에서 이제 발원을 한 황사까지 이제 오면서 지금 사실상 황사 영향권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냐면 아무래도 눈이 텁텁하다, 목이 아프다라는 건 이제 모두 다 느끼시겠지만 미세먼지 크기가 매우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코나 구강 이런 기관지에 걸러지지 않고 그냥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른 인체 기관으로 이동할 그 가능성도 커지니까 실제로 황사가 자주 나타나는 지역의 비염 발생률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가 초미세먼지에 또 노출되게 되면 도파민 신경회로의 기능을 떨어뜨리면서 우울증을 유발할 가능성도 높인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게 이제 가장 궁금하실 텐데 질병관리청이 일단은 미세먼지 이게 나쁨 수준이
있습니다라는 이제 경보가 울리면 일단 실내 활동을 좀 줄이고 네. 코와 입을 모두 가릴 수 있는 이제 뭐 K94 뭐 이런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세먼지가 나쁘면 사실 저희가 이제 창문을 다 닫게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환기를 해주라고 하네요. 아, 그래요? 네, 환기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 실내에 있는 오염 물질이 계속 축적이 되기 때문에 공기질이 나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기를 해주신 다음에 이제 물걸레질, 그러니까 물걸레 청소 같은 걸로 실내 미세먼지 농도 줄이고 습도를 이제 조절하는 게 오히려 좋다라는 이제 당부가 나왔습니다. 네,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담합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이동통신 3사가 이제 번호 이동 가입자를 인위적으로 이제 조정하는 담합을 벌였다. 이제 이걸 거래 혐의점을 포착이 됐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1,000억대 과징금을 이제 부과를 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그러니까 국내 3사, 그러니까 SK텔레콤, KT, LGU+, 이 통신 3사가 2015년부터 7년 동안 번호 이동 이제 가입자 수를 서로 이제 조정했다라는 건데요. 판매 장려금을 서로 합의한 뒤에 조정을 해서 특정 그 통신사로 가입자가 한꺼번에 이제 몰리는 걸 막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가입자가 늘어나게 되면 판매 장려금을 좀 낮추고 또 가입자 수가 좀 줄어든 회사는 판매 장려금을 상대적으로 또 올려서 계속 이제 균형을 맞춰 왔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공정위 같은 경우에 이제 통계를 냈는데 2014년 28,000여 건에서 그 3사 합의가 있었던 2015년이 지나고 나서 2016년에는 15,000건,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 줄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네. 시정 명령 그리고 1,140억 가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통신사들은 크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요. 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단합은 없었다. 법적 대응 모색하겠다고. LGU+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때 방통위에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방통위가 규제를 했고 가이드라인을 따랐는데 그걸 따랐다는 이유로 이렇게 다른 정부 부처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거는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이고 뭐 KT 역시 법적 조치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건데 통신사 이제 분위기도 들어보면 일단 의결서가 한 달 뒤 정도에 통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일단 그걸 읽어보고 뭐 행정소송 아니면 법적 대응 이런 것들도 지금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금융채권인데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절차가 들어가면서 금융채권을 산 개인 투자자들 피해가 좀 크다는 얘기가 있네요. 네,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첫 집회도 열었거든요. 네. 그 집회에 나오신 분들을 보면 정말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채권으로 사서 그런 투자자분도 계시고, 뭐 자녀 결혼 자금 아니면 아파트 구매 대금을 이제 모았다가 투자한 뭐 이렇게 사연이 정말 다양했고요. 일단 이제 금융 채권 종류가 회사채와 단기사채가 있는데 네. 홈플러스가 이제 물품을 매입하고 지불할, 그러니까 신용카드 채무를 현금화하는 유동화 전단체라는 게 있는데 이 투자자분들은 시중 이 증권사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 홈플러스라는 이름을 믿고 이제 투자한 분들이 한 수백 명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은 이들의 요구는 그러니까 자신들이 산 채권을 상거래 채권으로 분류해 달라. 라는 게 사실상 핵심 요구 사항인데 이 상거래 채권으로 이제 분류가 되게 되면 좀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좀 낮아진다라는 이제 그런 분석 때문에 이걸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문제가 지금 증권사들이 이 상품을 판매할 때 불안전 판매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꼬리를 물고 지금 계속 논란과 의혹이 낳고 있는데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긴급 현안 질의 열기로 하고 홈플러스 대주주죠. 그 사모펀드 MBK의 김병주 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김병주 회장은 지금 이미 해외로 출국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있어서 출국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이미 밝혀온 상황입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이 증원 전에 인원으로 하겠다 하면서 조건으로 내건 것이 이제 의대생 복귀예요. 각 의대 학생들 복귀를 설득하기 위해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고요? 뭐 지방의 한 의대 학장 같은 경우에는 학생, 학부모에게 편지도 보냈다고 합니다. 올해 어떤 일이 있어 수업이 진행돼야 되니까 3월 안에 학생들 복귀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지금 돌아오지 않게 되면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2,000명 증원이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삶이죠. 뭐 1:1 면담도 하고 기숙사를 직접 찾아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의대생 단체 같은 경우에는 복귀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전공의들이 가입돼 있는 의협 내부에서는 좀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의사협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내년에 한 명의 의대생도 뽑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제 말하기도 했는데, 또 다른 시도 의사 회장들은 이건 실현이 불가능한 일이다 이제 하면서 이제 비판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의협회장이 얘기한 건 이 아예 한 명도 뽑지 뽑지 말라는 말자. 거죠. 이제 뭐 원래 증원 전에 인원을 뽑자 뭐 이런 얘기도 아니고. 네. 뽑지 말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좀 너무 실현 불가능하다라는 이제 비판적 의견도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사실상 이제 정부의 이 오락가락한 이 의료 개혁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사실 가장 커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이제 경찰이 그 집단 사직에 이제 동참하지 않은 전공의들 뭐 신상 정보가 노출된 네. 그런 게시물 방조한 혐의로 의사와 또 의사생 커뮤니티를 압수수색하기도 하고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마지막 키워드 치매를 뽑아 오셨어요? 어떤 얘기입니까? 네, 보건복지부가 올해 우리나라 치매 환자 수 97만 명 정도 된다고 추정을 했고요. 네. 인구 통계 감안하면 내년에는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설 걸로 내다봤습니다. 네. 이게 사실 치매 유병률 같은 경우에는 좀 줄었는데요. 그러니까 경도 인지 장애율이 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 위험성이 높다 보니까 이 경도인지 장애의 치료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이 경도인지 장애자 진단자들의 이제 상황을 보면 나이가 많고 그리고 교육 수준이 좀 낮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치매 유병률이 높은 걸로 이제 나타났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이 치매라는 게 치매 환자 가족들의 부담도 큰데, 실제로 실태 조사에서 환자 가족들의 절반 가까이죠. 46%가 돌봄의 부담을 느낀다라고 답을 그렇죠. 했거든요. 네. 뭐 경제적 부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부담스럽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정부도 이번 조사 결과를 이제 토대로 치매 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치매 환자도 어렵지만 이 가족들의 고통이 치매는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키워드 KBS 황정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14일 금요일 전격시사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진행의 KBS 기자 정창준이었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